상속. 상속 때문에 많이 웃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고 어렵고 복잡하더라고요. 고민할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효력 있는 유언을 남기는 방법부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좀 이제 남겨줄 게 있는 경우겠죠. 그리고 받지 못한 상속분을 뺏어올 수 있는 유류분 제도 이거는 이제 받을 게 있는 경우 이렇게 대해서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효력 있는 유언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고인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로만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고 뭐 공증도 해야 되고 뭐 녹음도 있으면 좋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일반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유언 생각하면은 아버님이 돌아가시 직전에 모든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얘들아 내가 죽고 나면 사이좋게 살아라. 그리고 이런 재산을 어떻게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 그것 자체를 이제 유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은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형식이라든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 아버님이 마지막에 가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은 유언이라고 보기보다는 마지막에 당부 말씀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희 이제 유언의 방법에 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5가지 방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필정서, 즉 자기가 손으로 직접 그 유언의 내용을 쓰는 이 자필정서라는 방법이 있고 또 녹음을 하는 게 있어요. 자기 음성을 저장할 수 있는 뭐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 같은 데 했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뭐 동영상도 되겠네요? 동영상도 일종의 녹음이 될 수도 있죠. 녹음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하는 공정증서 방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밀증서 자기가 쓴 글을 몰래 이제 봉하는 방법이 비밀증서에 있고 이 위에 4가지 방법이 특별한 사유로 할 수 없는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구수증서라는 이런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하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하는 공정증서 방법에 의한 것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변호사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건 아니고 말씀해 주셨던 다른 그 5가지 방법이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또 있죠. 자필정서는 유언을 남기는 부분이 자기가 글씨를 직접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본인이 남기고자 하는 유언의 내용. 보통 이 유언은 대부분은 이 재산에 관한 법률관계, 누구 소유로 한다, 누구에게 넘겨준다 그런 내용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 유언의 내용. 그 다음에 이게 작성한 날짜가 들어가야 돼요. 또 유언을 하는 사람의 주소.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름 뒤에 그리고 이 사람이 날인을 해야 돼요. 이 모든 게 다 자필, 주소도 다 자필. 그렇죠. 다 자필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접한 사례 중에 주소를 적었는데 이 사람이 동까지만 적은 거예요. 동. 원래 이제 정확한 주소가 하면 번지까지 다 나와야 되죠. 동까지만 적어서 이 사람이 명확하게 주소를 적지 않아서 유언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그런 사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인은 정확하게 적는다고 적었는데 조금 누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정으로 가야겠네요. 공정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물려줄 건 없지만. 이게 자필져서 본인이 적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증인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뒤에 나오는 방법에는 유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사람, 관여하는 사람, 즉 증인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좀 전에 말한 녹음. 요즘은 사실은 음성만 녹음하는 것보다는 동영상을 찍는 경우가 아마 더 많을 건데 유언을 말로 하고 그 영상을 이제 찍고 그다음에 녹음하는 연어리를 그게 또 말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 녹음하는 것을 옆에 누군가가 한 명이 지켜봐야 돼요. 이때는 한 명이네요. 증인이 한 명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효력이 있어. 지켜보는 사람은 같이 찍으면 되겠네요. 그 증인이 있었다는 것을 남겨놔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증인이 혼자 찍어서 이렇게 남겨놓으면 또 유언으로서 이게 효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증인도 잘 구해야 돼요. 그러겠네요. 증인도 그 요건을 잘못 맞추면 증인으로서 효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상속을 받을 사람이었다든지 또는 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미성년자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이제 잘못 갖추게 되면 증인으로서 요건을 탈락돼서 증인이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된 것처럼 되고 있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이거 다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상속인, 법적으로는 이제 상속인이 되는 사람, 즉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사실 유언을 하는 분이 상속인이 될 그 사람한테는 전혀 물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 상속인한테만 물려주는 유언의 내용이라면 즉 유언으로 인해서 내가 이익을 보지 않는 상속인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유언을 하시다가 갑자기 너도 좀 줘야겠구나. 그러면 이제 말하면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공정증서라는 것은
변호사 사무실에 흔히 우리 공정하는 변호사 네. 사무실에 네, 많이 네, 들었을 맞아요. 거예요. 네. 모든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공정할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 이제 별도로 있는데 거기 가서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말을 하면 그 내용을 공정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정확하게 듣고 이렇게 다 기재를 해서 이런 내용의 유언을 하는 게 맞습니까? 네. 라고 확인을 해주고 그 자리에는 증인 2명이 있어야 돼요. 음. 그 내용을 다 듣고 유언 내용과 변호사가 하는 내용이 일치하다는 것을 증인들이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단점은 돈이 좀 든다는 거죠. 그쵸. 다른 방법들은 별로 돈이 안 드는데 이것은 유언을 해서 넘겨받는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네. 이 수수료가 좀 차이가 있어요. 꽤 비싸요. 예. 꽤 비쌉니다. 근데 꽤 비싸긴 하는데 공정의 수수료 최대 한도가 네.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는. 물려받는 재산을 생각을 하면 안전하게 방법 유언하는 그렇겠네요. 걸 생각하면 그만큼 좀 할 수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나중에 들어요. 또 뭐 재판 하네 뭐 하네 그렇게 하는 돈 거죠. 쓰는지. 보통 근데 300만 원 쓰시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 재산 규모가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하면 지금 이제 또 다른 방법이 비밀 증서에 의한 방법이라고 있는데 비밀 증서에 의한 방법은 이게 유언을 하는 분이 그 내용하고 이런 걸 다 적어서 딱 봉하는 거예요. 일단 봉해서 그 내용이 어떤 게 적혀 있는지 다른 사람 전혀 몰라. 다만 증인 2사람 앞에 내면서 이게 내 유언 내용이야 라고 그 사람들을 확인해서 유언임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표면에는 네. 이 유언으로서 제출하는 날짜가 언제인지를 반드시 기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날짜가 계속 네. 그렇게 중요하네요. 하고 이 유언을 한 사람이 나중에 자기 이름 적고 거기에 날인을 하고. 근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은 이거는 유언이 되지가 않아요. 또 이것은 별도 절차를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요것 정인이 있기는 했지만 비밀증서라는 봉한 이 서면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한 공정을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정을 받아놓거나 또는 비밀증서로? 네. 법원에 가서 이게 내가 유언한 겁니다라고 해서 유언한 날짜는데 확정 일자를 받아놔야만 적법한 유언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이제 구수증서라는 거예요. 저 구수증서라는 이제 말이 어려운 건데 구수 말로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이제 적는다는 것인데 네. 위에 4가지 방법을 할 수 없는 급박한 어떤 사유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직접 말을 하는데 증인이 2명이 필요하는데 한 사람한테 말을 하면 한 사람이 그걸 듣고 자기가 이게 기재를 하는 거예요. 네. 기재를 하고 같이 있는 다른 증인한테 그 내용을 읽어줘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유언자가 한 말하고 동일한지 기재한 것이 동일했는지 다 확인해서 맞다는 확인을 하면은 그걸로 이루어지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사유가 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의 검인을 또 받아요. 예. 그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만 완전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런 방법들이 더 쉬운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전체적으로 볼 때 변호사 사무실 하는 공정증서 방법이 그렇겠네요. 가장 수월할 수도 있는 존재 거예요. 이유가 뭐 있네요. 예, 그래서 이걸 결국은 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공정증서든 비밀증서든 구수증서든 법원이든 변호사 사무실을 좀 거쳐야 되는 그런 네. 절차가 좀 수반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가 이제 우리나라도 좀 도입되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유언장 키트라고 해서 팔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립해서 쓸 수 있게끔 아, 되어 일본 있고 일본 어떻게 일본 어떻게 나왔다. 어떻게 네. 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서 네. 지금 제가 얘기 듣기에 한 7년 전에 처음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가 한 3-4천 원 정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가격으로 사서 하면 자필 증서 네. 한다 그러면 자필 증서를 하는 거 형식이 그치. 딱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를 적어야 쓰고 돼요. 어떻게 주의사항 다 보관해요 써있고. 다 써있고 이제 하는 방식으로 돼서 주로 이제 자필 증서로 되어 있는 형태인데 네. 해서 보관하는 방식 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된다 해서 그걸 키트로 해갖고서는 우리는 뭐 유언할 수 도입에 있게. 대한 약간 그런 뭐 이야기가 나온 적은 없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대한변협에서 대접에 할 얘기는 아니고 연기 사업을 제가 한번 해볼까 하다가 연기 사업을 하실 때 불러주세요. 얼마 전에 모 영화에서 보니까 주인공이 이제 죽으면서 전 재산을 가족이 아닌 사람한테 다 상속하겠다고 유언을 남긴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선택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실제로 안 가게 하는 거죠. 내 가족들한테. 가족들한테. 네,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죠. 그게 네. 이제 유언자의 유언의 자유라 그래요. 네. 그런 개념으로 해서 하는데 자유분이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돌아가시는 분의 의사에 따라 갈 수 있게끔 그럴 것 같아요. 법 제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공평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족. 가족이고 같이 여태까지 살았고 의리가 있는데 네. 어떻게 전체를 또 제3자나 갑자기. 또는 한 명한테 몰아주느냐. 네.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은 상속인들에게 줘야 된다. 네. 이런 형태로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권리를 이제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네. 행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이와 같은 이제 문제가 될 때 전 재산을 물려준다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유류분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됐다. 그럼 일종의 이제 최소 보장 같은 게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이면 그 최소 보장분도 일정 규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진짜 뭐 누가 봐도 이
천하의 불효자식인데 네. 이걸 알아가지고 이거 달라 그래. 이거를 안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유류분권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상속자 지위가 네. 부정되는 네. 살해를 하려고 했다든지 네. 또는 다른 뭐 거 상속 갖고 재산을 뭐 와야 불법적으로 뭐 어떻게 네. 훼손을 했다든지 뭐 이런 식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없는 유류분권은 아, 돌아온 보상이 탕화로 아. 여태까지 아버지인지 몰랐던 사람도 아. 네, 보장받을 수 있다. 네. 만약에 네. 저희 아버지 유언에 네. 박하심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마라. 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네. 제가 그렇게 잘했는데도. 네네. 예, 그래도 제가 가질 수 있는 유류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럼 얼마나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이제 유류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본인이 받아야 될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유류분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칼슘 씨의 아버님이 계셨는데 아버님의 자녀로서 네. 칼슘 씨를 포함해서 3명의 자녀가 있었다 네네. 가정을 하면은 자녀만 있으면은 각각 균등하게 상속을 3분의 받거든요. 그러면 3분의 1씩 받게 되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으로 받으면 3분의 1이고 네. 아버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고 돌아가시면 3분의 1을 받는데 박칼슘을 제하고 나머지한테만 주라 라고 해가지고 배제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박칼슘 입장에서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게 3분의 1이잖아요. 네. 거기에 2분의 1을 받을 수가 있어요. 2분의 1. 아, 그러면은 6분의 3분의 1에 2분의 1이면 6분의 1이 되죠. 아. 근데 이제 이 유류분은 모두 다가 본인이 받을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은 사실 아니에요. 그 상속인이 누군지에 따라서 비율이 2분의 1 또는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네. 즉 지금은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박칼슘 씨의 법적 지위는 이제 직계 비속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네. 즉 상속받는 사람이 직계 비속이나 음. 사실 아버님의 와이프, 즉 엄마가 살아계시면은 엄마도 상속을 받거든요. 네. 그 배우자, 즉 직계 비속하고 배우자가 받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전혀 배제가 되게 되면 자기가 받을 상속분의 2분의 1을 그렇게 유류분을 받게 되는 봐야겠네요. 거고 원래 받아야 또 되는 이런 분들 거예요. 배우자나 직계 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네. 직계 존속, 즉 칼슘씨를 기준으로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가 계시면 할아버지가 이제 상속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할아버지나 또 할아버지도 안 계시고 만약에 칼슘씨도 없었다 그러면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이 또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받는 상속 지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형제가 3명이다 그러면 동일하게 아까 3분의 1씩 받는데 거기에 3분의 1이니까 9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상속의 흐름, 그러니까 부모 자식으로 네. 봤을 때는 뭐 받아야 할 거에 반을 받겠다. 맞아요. 그렇죠. 그런 이렇게 정도만 일단, 기억을 네.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보면 전국 효자협회나 이런 데서 개탄을 할 얘기긴 한데, 네. 외람되지만 전국 불효자식들은 좀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몽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피상속자가 네. 돌아가시기 전에 네. 강남에 있는 땅을 받은 거예요. 좋겠네요. 이미 받았던 거죠. 증여. 그렇죠. 이미 받은 거죠. 네. 그래서 네. 야, 너 이거 받았으니까 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네 형제들을 줄게 이렇게 네. 했어요. 이건 가능해요? 아니면은 이 경우에도 그 유류분을 또 나눠줘야 되는 건가요? 이제 이게 살아 있었던 경우에 받아왔던 증여도 네. 나중에 상속을 계산할 때는 영향을 주고 받아요. 네. 생전 증여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내용 자체가 유류분권 침해 문제가 될 수가 아, 있어요. 이거 안 줬으면 원래 파이가 더 컸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생전 증여도 네. 이제 그 유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증여 유증 받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구체적 상속권에서 뭐 제외시켜야 되는 형태로 계산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거 제외될 수 있다. 네, 굉장히 판사님들이 계산하기 싫어해요. 그러겠네. 네, 왜냐면 복잡하고 한 번만 실수를 해도 그게 이제 항소심에 가게 되면 그럼 또 계산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제 파기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겠네요. 네. 이게 조금 구별을 해야 될 게 미리 주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인한테 미리 주는 경우도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 나온 것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상속인한테 미리 주는 것은 이 연도 제한이 없어요. 네. 10년 전에 주든 20년 전에 주든 30년 전에 주든 그걸 다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30년에 준 그 물건에 대한 가액을 상속시로 이게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상속인이 사전 증여를 받으면 시간에 상관없이 다 포함을 하는 거고 네. 다만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줬을 경우에는 1년만 포함을 해요. 1년. 아, 보통은 이제 부동산을 줬을 때가 이제 많이 문제가 돼요. 부동산을 주면 특히 이제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것들을 하나 과거에 뭐 한 1억 한 2천 정도 할 때 줬다. 네. 그러고 나서 지금은 20억이 넘는다. 그렇죠. 뭐 이렇게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속 개시 시점, 네.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시점으로 시가를 시가를 쭉 네. 돌려보내갖고선 거기에서 다시 상속분 계산을 하게 그만큼 되기 받은 때문에 걸로. 그렇죠. 네.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간단치 않은 문제가 생겨요. 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한 가지 경우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제 집을 한 채를 이제 집이 상속 대상인데 네. 예를 들어 삼형제예요. 음. 그 집이 한 채가 생겼어 삼형제한테. 네. 네. 이거는 어떤 식으로 나눠 가지게 되죠? 보통은 이제 세 가지 정도의 네.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 네. 같아요. 첫째로는 공유 지분으로 3분의 1씩 쪼개갖고 등기하는 방식 하시는 것 같고, 아니면 한 명이 그걸 전부 인수를 하고 네.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고, 네. 아니면
아예 그 집에 아무도 살지 않는 형태로 아예 처분을 해서 네, 그렇죠. 저희가 돈으로 나눠가는 나눠가기. 형태로 아. 아예 네, 지금까지 저희가 유언과 증여 상속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네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 네, 진짜요? 물려받을 게 없는데도 너무 재밌네요. 아, 네. 네, 이 다음 편에서는 그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 좀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네, 뭐 요즘 그렇죠. 고양이한테도 물려준다고 하고 그죠? 네네네. 빨리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아, 네, 네, 다음 편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